네, 오늘 브레인 스포츠 아이를 성장시키는 원천 플레이웨 심리 특강 제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시 30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주변에 코로나 이런 확산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오지 않으셔서 제가 선생님들 저쪽 멀리 계시기 때문에 입이 잘 보일 수 있게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런 타인이 없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안녕하세요. 브레인 스포츠 저자 이면주입니다. 브레인 스포츠, 뇌를 깨우는 애착놀이, 레고와 체스, 브레인, 뇌, 스포츠, 그리고 레고와 체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우리 플레이웰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하는지 어머님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2005년도부터 2021년 코로나 이후 지금 벌써 6월달도 거의 다 갔어요. 그러면 올해 거의 6월 반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왜 다시 중요한 것이 브레인 스포츠인가 하는 부분을 어머님들께 안내해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레고 에듀케이션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일을 시작했고요. 그 글로벌 레고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다,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고 디자인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돌리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뭐가 불편하면.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고하고 체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좋아하는 것으로 어떤 그 놀이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글로벌의 누군가와 혹은 우리나라의 누군가와 옆에 있는 누군가와 무엇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렇게 서울시 YMC 소속 AI 플레이웰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부터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미래재단 소속으로 KFC 코리아 펀클럽이라는 좋아하는 놀이로 사회에 공헌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런 경험들을 함께 해오는 일을 2005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 브레인 스포츠, 우리 아이 미래 경쟁력 브레인 스포츠 레고와 체스로 소통하라 라는 책으로 어머님께 인사드렸고요. 그 내용들이 우리 지금 플레이웰에서 아이들이 함께 경험하는 이야기들 에피소드로 저기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거는 저거를 맨날 센터에 있는 건 봤다. 그리고 원장님이 카톡 프로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어서 맨날 놓아놨는데 사실 저걸 다 읽기는 조금 힘들지만 언제나 응원하고 있고 브레인 스포츠가 중요한 건 알겠다. 내가 어릴 때도 내가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를 걱정하는 그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혹은 배움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브레인 스포츠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아하고 즐겁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아이로 경제력 있게 크기를 원하는 게 사실 행복하게 독립하게 잘 클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게 부모라면 사실은 그 아이가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건강의 악화라던가 요즘 치매 문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실 중요한 게 브레인 스포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게 왜 그런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레고와 체스의 강점으로 그리고 뇌의 창문을 어떻게 레고가 열어주는지 그리고 체스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냐 그냥 바둑과 장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떤 점이 더 큰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냥 우리 애는 맨날 놀기만 해요.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두는 게 맞나요? 우리 애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봐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놀기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두는 게 정말로 잘 키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어머님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노는 것과 제대로 잘 노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인 스포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바쁜 와중에 어머님들께서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이유도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AI 시대는 왔고 나는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수학학원, 영어학원 그리고 이제 코딩까지 하라고 그래서 코딩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나보고 더 이상 뭘 어쩌라고. 근데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경쟁력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진다는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하시는, 잘하고 싶은데 나 잘 모르겠어요, 같이 잘 방법을 고민해봐요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지금 시청하고 계실 거고, 또 하나는 우리 플레이웰, 그게 압구정 심리상담연구소든지 교육연구소든지 혹은 죽전에 있는 플레이웰 라운지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플레이웰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해 가는 과정을 저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브레인 스포츠 레고 체스의 강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으로 21세기 우리가 얘기하는 AI 시대에 어떤 경쟁력이 우리 아이의 최고 경쟁력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도구로서는 레고, 체스, 그리고 방법으로서는 브레인 스포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사실은 뭐 책이 18년도 말에 나왔으니까 19년도, 20년도 지나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북토크나 강의들은 많이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경기도교육청 좋은 부모 아카데미라던가 예전에 카카오뱅크에서 한번 연락이 와서 이런 부모 코칭이라던가 브레인 스포츠를 활용한 놀이 코칭, 내 아이랑 잘 놀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스탑 됐어요. 근데 그거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코로나 덕분에 멈췄었던, 거의 1년 동안 멈췄었던 자료를 다시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놀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브레인 스포츠다라는 거 외에 더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언제나 어떤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21세기가 암기하고 계산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은 인간보다 AI, 인공지능, 기계, 로봇, 컴퓨터가 훨씬 잘한다. 그런데 우리 늘 듣잖아요. 누가 나와도 결국에는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인간 중심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면서 인간 중심의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저 역시 그것이 브레인 스포츠고 그것은 레고와 체스를 통해서 플레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언제나 드리고 왔어요. 기계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AI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말은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래서 레고와 체스, 그래서 놀이라고 제가 열심히 얘기했지만 지금 이 두 가지 키워드, 그 1년 전에 PPT 자료로서는 지금 어머님들께 브레인 스포츠, 레고와 체스의 강점을 설명드린다는 게 조금 아쉽고 조금 더 덧붙여야 될 말, 매우 중요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제가 브레인 스포츠를 집필하기 이전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 1년 전이었고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 그리고 혹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는 거, 그리고 온라인으로 리그, 대회를 하는 거, 그리고 그냥 만나서 하는 게 사실 더 훨씬 더 좋은 소통의 도구, 그러니까 공간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에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킹 그리고 비대면 활성화는 어떤 온라인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아까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메타버스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레고 선생님들은 사실은 다른 어떤 선생님들보다 이런 인공지능이나 AI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뭔가를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돕는 레고라는 툴과 다른 어떤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킹 상 안에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내 것들을 수정 개선해 가면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은 미션을 가지고 하는 거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일들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코로나 덕분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지 못했어요. 저희가 그런 의미로 이번 심리특강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선생님,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데, 메타버스? 메타인지는 아는데, 심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는 안 들어봤는데 장난감인가? 아니면 어떤 회사 상표인가? 메타라는 건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거기 왜 버스가 붙지? 버스 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도 혹은 후에 공유하실 어머님들도 오늘 이 강의에서는 레고와 체스, 브레인 스포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운다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
지금 여기 현 시점, 코로나 시국의 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간과 공간이 어떤 식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이어지고 있고 온라인 상황에서의 현실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있는가, 그 변화에 굉장히 큰 기로점에 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다 잊어먹고요. 브레인 스포츠, 레고 체스, 그래 맞아, 좋지. 근데 잘 모르겠는데 뭐 메타 뭐를 들어봤어. 메타 인지와 메타버스 이 두 가지만 오늘 잘 기억하시고 가시면 강의는 매우 유의미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레인 스포츠가 메타 인지하고 메타버스의 그런 것들을 배우고 활용하고 확장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요? 왜 그런데요? 왜냐하면 필요한 인재 양성의 첫걸음인데 퍼스트 스텝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인간 중심의 놀이를 배우고 진행을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의 도구로서 그쪽에 가장 많은 몰입, 그냥 집중이 아니라 몰입, 모든 것을 잊고 뭔가를 성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몰입의 상태에 있을 때 도파민이 분배되고 뇌에서 행복한 에너지가 나오게 돼서 최고의 자기다움이 발현되는 것, 바로 이 순간이 브레인 스포츠, 최적화, 활성화되는 놀이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이라는 것들이 메타인지로 얘기하는데 사실 메타인지는 심리학이나 학습공학, 교육학 쪽에서 학습법, 그리고 또 그것의 어떤 이슈가 딱 그 키워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재빠른 학원 마케팅이라던가 그 자기주도 학습, 그 독서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아이들 멘토링하고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공부를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 하는 메타인지 학습법 자체에 대한 포커스로 이슈들이 많이 책이라던가 어머님들 강연 같은 걸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어머니. 제가 늘 왜 놀이가 메타인지 메타버스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뭔가를 배움을 익히게 하고 도와서 배움을 확장하게끔 하는 거에 주도성이 내 자신, 아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사 혹은 누군가 끌고 가는 부모에게 있는 게 학습법, 인지학습법, 얘를 공부를 잘 시키는 법, 얘를 공부를 잘 하게 하는 법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이는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로 이 놀이를 더 잘 놀기 위해서 어떻게 잘 놀 수 있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자가동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 브레인 스포츠, 자가동력, 스스로 어머님들이 가장 중요하신 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 멸종 상태를 경험하고 지식 상태 출발점 되는 게 바로 놀이다.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잘 시키는 공부를 잘해야지 21세기 최고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좋아하는 놀이를 잘 놀게 하는 게 메타인지의 진짜 시작이고 강력한 원동력이다 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브레인 스포츠 팀 코리아 펀클럽, 이제 서울팀은 이제 AI 플레이웰 클럽이라고 저희가 그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는 코리아 펀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좋아하는 놀이로 이렇게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체스 대회, 레고 대회, 로봇 대회, 그리고 조그마한 레고 가지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큰 아이들, 세계 올림피아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게 저희 플레이웰 도그레고와 체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레고를 선택한 이유, 선택한 이유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만 어머님들 늘 레고가 사실은 덴마크 말로 플레이웰, 레고트라는 말인데요. 잘 논다, 조립한다, 라틴어로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레고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 레고가 그럴 수 있어, 레고인 줄 알아, 덴마크어로 레고트 알겠어. 그런데 플레이웰, 그래서 플레이웰은 그거야. 그냥 이 레고 벽돌만한의 레고인데 우리 아이는 그 레고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머신러닝을 경험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딥러닝, 들어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을 한대요. AI로. 그래서 코딩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되고 레고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잘 몰랐고 이런 많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지만 그래서 선택한 게 레고였고 그래서 선택한 게 코딩이었는데 그래서 선택하게 된 센터가 이왕이면 코딩을 배움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스텝 바이 스텝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한다. 컴퓨터 정보 올림피아드라던가
C 언어를 배운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로서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이 어떤 전문 코딩 학원, 무슨 유사코, 미국 유사코 정보 올림피아드 몇 점 이하, 몇 점 이상 달성 이런 목표가 아니라 아마도 그런 학원,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 아닌 우리 플레이웨이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레고를 가지고 저는 메타버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한테 2 곱하기 4불이 6개로 만들 수 있는 모형이 몇 개냐라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거나 어머님들 뵙게 되면 제가 항상 질문을 드려요. 여기 선생님들은 저랑 같이 많이 호흡을 맞춰보셨기 때문에 아마 막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건데요. 어머님들 대부분 500개? 1000개? 그래 많이 썼다. 2000개, 5000개, 10,000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그거 좀 약한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때서야 1억 개! 1억 개는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의견이 분분하신데 사실은 그냥 2 곱하기 4불이 여기 보면 보이시죠? 2 곱하기 4불이라는 건 이거 두 가지 요철에 네 가지 가로 세로가 2와 4로 이루어져 있는 브릭, 벽돌 모양의 브릭을 얘기하는데 이거 6개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다시 물어볼게요. 몇 개일까요? 그쵸. 여기는 9억 넘게 있습니다. 말이 안 돼. 무슨 6개로 9억 개를 넘게 해. 그게 말이 돼? 그쵸?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면 여러 가지 모델링이라는 게 한 요철의 한 부분을 달리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형성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그 조립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이게 지금 슈퍼컴퓨터로 레고사에서 공식으로 지금은 조금 더 빨라졌을 수 있는데요. 저 공식 계산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예요. 네. 그래서 9억 개가 넘는다. 아이고. 그런데 9억 개가 넘는 거랑 메타버스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메타가 뭔데요? 버스가 뭔데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무한한 상상력, 창의력, 내가 원하는 건 혹은 현실 세계에서 없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거, 하지만 레고로 창작하고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을 아이들이 지금 빌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놀이를 할 때 시간을 죽이는 킬링 타임이 있고 뭔가를 건설적으로 만들어가는 빌딩 타임이 있고 놀이 시간을 그리고 또 혹은 치유적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힐링 타임이 또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레고는 킬링 타임도 돼요.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매우 건설적인 빌딩 타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힐링 타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요. 그 강력한 이유가 바로 상상력. 지식과 상상력 이 모든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게 레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하시지만 이 유니버스라는 세계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세계면 뭔가 하나 비욘드라고 얘기하죠. 하나 위에서 얘기하고 하나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우리 레고를 얘기할 때 저희들이 그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한쪽 방향만 보여주고 이쪽 방향을 보고 조립할 수 있고 이쪽 방향을 예상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머리에서 3D가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해요.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뛰어난 아이들이 타고난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레고를 많이 가지고 놀고 다양한 관점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메타 인지를 얘기할 때나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나 중요한 건 있지 않은 것, 지금 현실 세계에 없는 초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세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중요한 건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생태계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게 왜 레고랑 무슨 상관이라고 했을 때 레고의 상상력 그리고 그걸 구축할 수 있는 뼈대 지식, 과학의 원리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걸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관점의 차이. 원뿔을 봤을 때 꼭지점 하나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멀리서 보면 점 하나로 보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원인데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야.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점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레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그런 게 있대. 그냥 책에 이런 게 있어. 상상해봐가 아니라 그거를 중요한 건 여기서 메타버스는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 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 써먹어보고 현실에 적용해보고 안 돼도 만들어보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레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레고 에듀케이션 하고 있는 그냥 이사브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냥 멀리 있는 얘기인데 레고 하면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네, 다 됩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어머님들이 얘기하는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어떻게 로봇이 발전되고 있고 로봇컵들이 어떻게 되는데 이 로봇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것들의 상호작용인데 단순히 뭔가를 만들어낸 로보틱스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상과 내가 발명한 내가 만든 어떤 것들이 연결점으로 이 세상 내가 좋아하고 발명한 어떤 것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 공동체를 좋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레고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신 어머님들은 아마 지금 메타버스요? 라고 하신 분 중에 레고 선생님 중에 그 선생님은 주식을 안 하세요. 주식 안 하시죠? 주식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를 들어보신 어머님들은 아마 주식을 하시는 어머님들 거예요. 이게 무슨 브레인 스포츠 특강인데 주식 얘기를 하시나 저 원장님 이러다가 뭐 이게 무슨 탐정포로 빠지나 하시는데요. 사실은 전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화두되진 않았어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 단어, 게임을 가지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뭔가를 배움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강원국립대의 김상균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그 키워드보다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걸로 훨씬 더 학계나 혹은 산업계,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옛날부터 저랑 패친이었어요.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그분의 어떤 그 대학생들 산업과 연결되는 그런 시점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레고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드게임, 체스하고 너무 연결이 많다라고 해서 소통하고 있었고 그분을 늘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 코로나가 딱 닥치고 나니까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시면서 왜냐면 모든 게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세상에서의 미팅이 급속하게 가속화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게임 인류 그다음에 책을 소설도 하나 추천해 제가 소설도 그걸 샀는데 그 가상현실에 어떻게 되는가 그분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을 공유하시고 교육공학을 하셨는데 산업공학을 하셨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런 연결진을 하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설도 쓰신 소설가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메타 현실을 알리시면서 어떤 도구와 방법으로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하시고 연구하시는 학자셨는데 아마 게임 인류 메타버스 그리고 요번에 또 책이 또 하나 나왔어요. 굉장히 아마 이번 코로나 시기에 3-4권이 뚜루룩 다 나왔으면서 그분이 급부상하시면서 모든 CEO들의 조찬 모임과 대기업들 총수들 만난 조찬 모임과 굉장히 뜨거운 어떤 그 연사가 되셔가지고 되게 바쁜 일정을 보내는 거 봤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는 메타버스랑 상관없어 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 이전에 메타버스를 알고 있었던 이유가 주식을 해서는 아니고요.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잘 처음 들어봤는데 주식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알았는데 주식 메타버스 관련주 막 이런 게 나오는데 키워드라는 게 되게 생소했어요. 메타인지는 아는데 아마 그게 작년 11월 말 12월 때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 9월 말에 주식 앱을 깔기 시작했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 레고하고 인공지능하고 매우 연관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었던 2005년도부터 우리 아이들과 로보컵 대회, FLL 대회 전 세계를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세미나, 워크샵, 인공지능 박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들으면 다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초대받고 그 자리에 연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흐름인가 하는 것들을 알면서 내가 여기에 타야 되겠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놀이는 놀이, 공부는 공부, 취직은 취직, 대학은 대학, 전공은 전공, 부자 되는 거는 재테크는 또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는 게 요즘 어머님들의 당연한 일인 거고 공부 잘하면 해결돼, 학점 잘 받으면 돼, 대학 가면 그때 시작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저도 17년간 무수히 그 어머님들과 그렇게 소통을 해왔는데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의 비밀, 글로벌 리치, 밀레니어 완전 부자 되시는 분들의 비밀 그렇잖아요.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 자율주행, 앨런 머스크 다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2012년도에 코딩이 인생을 바꿉니다.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 열풍이 알파고 이후에 저희는 2005년도부터 레고 에듀케이션으로 계속 해오고 있었던 그것이 알파고 이후에 엄청나게 어머님들의 그 불안, 우리 아이 일자리 없을까봐 그 불안을 자극하면서 왔고, 이 코딩을 배우는 것,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도 어머님들도 사실은 여기 오는 것도 이렇게 큰 뭐 우리 애가 부자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 대학을 가야 돼까지도 사실은 요즘에 좀 확장된 시야고요. 사실은 어머님들이 여기 오시는 거는 코딩 해야 된다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됐고 제일 잘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왕이면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게 좋으니까 세계대회도 나가고 아이가 한다면 지원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요즘 오시는 어머님들의 이슈예요. 근데 2005년도에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로봇을 안 하고 코딩을 왜 해야 되는지 소프트웨어를 왜 해야 되는지 컴퓨터 언어 레뷰 왜? 그 우리 애가 벌써 뭐 하게 로봇이 밥 먹여줘? 국영수도 아닌데 그거 2010년도에도 그랬고 사실은 2011년도, 13년도, 14년도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기 오신 어머님들이 코딩은 해야 된대. 왜냐면 2018년도부터 정보화 교과로 필수 교과로 지정됐고 몇 시간이 들어가는데 5학년 때부터 그거 실과 과정에서나 기술 과정 시간에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이제 정보가 그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대. 이거 학점 따려면 대학 가려면 당연히 해야 돼 라는 정도의 인식까지 왔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걸 들으세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저희 플레이웰과 함께 하신 어머님들은 저도 이제 막 시작했지만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아이가 노는 곳이, 내 아이가 가는 곳이, 내 아이가 관심 갖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왜 그런데요? 자, 기존의 가상현실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가상 세계 안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게 메타버스래요. 그리고 이것이 3차원의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는 것만큼 이 메타버스는 IT 산업의 핵심 키워드래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인공지능은 맞는데 메타버스가 왜 그런데? 알려드릴게요. 메타버스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페이스북을 처음 시작했던 건요. 페이스북이 언제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죠. 깜빡 잊어먹었는데 201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FLL이라는 대회에 퍼스트 레고 리그로 그 세계 대회를 가게 됐어요. 2009, 2010년도에. 그래서 그 유러피언 챔피언십에 갔어요. 갔는데 걔네들이 저한테 너 페이스북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페이스북이 뭔지도 몰랐고 왜냐면 터키 애들, 일본 애들, 남아공 애들, 미국 애들 다 이렇게 친구가 됐는데 나 이메일 있어라고 했는데 그게 뭐지? 그냥 스쳤어요. 아니 없어라고 지나갔었는데 또 그때 필리핀 아마 그 다음일 거예요. 2011년도 아니면 2010년도인데 그 해에 그 필리핀 WR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를 갔어요. 창작 오픈 카테고리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관광,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알리는 걸 남한산성을 주제로 지금은 뭐 알림이 올림이 뭐 다 있거든요. 우리 어떤 시스템도 우리 그때 상상했었던 것들을 우리 애들이 가상으로 만들었던 창작물들을 사실은 지금 보면은 남산에 올라가는 기계, 남한산성 관광하는 열차 뭐 이런 것들이 가상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면서 시작한 아이디어들이 그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상상력만 풍부하다고 그냥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갔더니 거기서 또 듣는 거예요. 너랑 연락하고 싶은데 너 페이스북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페이스북 들어봤는데 그때 찾아봤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11년도인가 12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입은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까먹었어요. 근데 어머니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그때 시절이 왜 페이스북이냐면 아이폰이 나온 시기가 저는 2005년도에 이 레고 에듀케이션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사실은 교육과 이런 경제와 문화와 많은 것들이 확연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건 저는 교육자로서 느끼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아이폰 쓰지 않았어요. 저 솔직히 아이폰 쓴지 일부러 억지로. 왜냐면 낯설게 살려고.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애니콜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태어나선 이상하다. 아마 제가 대학 가서 그 핸드폰이 처음 생겼어요. 대학생 때. 근데 그때 애니콜로 시작해서 주구장창 결혼하고 애 낳고 뗄 때까지 제가 다 애니콜로 삼성만 썼는데 삼성이 나빠서요? 아니요. 제가 아이폰을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 새로운 선생님, 레고 선생님이 아이폰이 나왔다고 막 쓰는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걸 수 있지만 버튼 하나를 누르니까 막 뭐가 연결이 되고 거기 안에 뭐가 있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나 그럼 페이스북 나 들었는데 그때 같이 남한산성 갔던 선생님한테 나 이거 페이스북 하고 싶은데 페이스북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봐서 페이스북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잊어먹고 한참 살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페이스북 주가가 얼마예요? 저 몰라요. 전 아직 미국 주식까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건 확실해요. 2012년도 10년 전에 페이스북 가격? 장난 아닐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웠어요. 그렇지만 잘 쓰지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나 페이스북 안 해. 그거는 꼰대들이나 약간 제가 페이스북에 다 적응했더니 이제는 젊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페이스북 해요? 다 인스타예요. 그러는 거예요. 다 인스타인데 젊은 엄마들 페이스북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올리고 뭘 해도 아무도 안 본대요. 아니 내가 겨우 페이스북에 적응해가지고 이제 친구도 맺어놓고 다 이제 정보도 얻고 이러는데 인스타가 뭐야?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인스타는 사진 한 장으로 이미지로 뭔가를 소통하면서 확장하면서 친구를 맺어가면서 팔로우하고 팔로잉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럼 나 좀 알려줘. 인스타그램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그거를 또 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대요. 같은 한 몸이 됐대요. 오 그래? 근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는 다른데? 왜 같은 데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봤더니 인스타를 시작했더니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면 인스타에 연동할까요?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면 페이스북에 업로드 할까요? 라는 게 떠요. 자동으로 업로드 해준대. 오 신기하다. 근데 잘 못 썼어요 인스타그램은. 왜냐하면 겨우 페이스북에 익숙해졌으니까. 솔직해요 저는. 근데 그게 라이프 로깅이라는 라이프 로깅 로그인이죠. 라이프 내 현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 라이프 로깅을 SNS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상에 내 라이프를 옮겨놓는 거예요. 기록해 놓고 저장해 놓는 거. 이것도 메타버스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상에서 얻는 경험과 정보 등을 웹 공간에 기록하는 활동. 저기 인스타그램 보이시죠? 그게 바로 라이프 로깅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메타버스를 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나 페이스북 안 해요. 인스타그램 안 해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취향이어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버스에 타고 있는 건 중요하더라. 선택으로 안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할 줄 모르고 두려워서 안 하는 것과 타고 있으면서 내가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것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라이프 로깅의 메타버스에 탔습니다. 근데 그게 메타버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기 삼척에 가면 우리 애들이 여기 오면은 포켓몬 잡는다고 난리가 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외국에서는 포켓몬고가 딱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삼척에서만 터진대 어디서만 터진대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확 빠지면서 구글 어스랑 이런 구글 맵이 딱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저 몇 년 전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근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맨날 포켓몬만 잡기 할 때가 있었어요. 어디로 오든 핸드폰으로. 그 증강현실이라는 게 포켓몬 딱 떠오르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 공간에 그래픽으로 구현한 가상의 사물을 겹쳐 보이게 만들어서 가상과 현실 내에서 나는 여기서 핸드폰으로 잡지만 여기에 떠있고 여기에서 잡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그것도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러월드라는 게 있어요. 미러월드가 뭐야? 미러가 거울이고 월드가 세계인데 거울 세상이야? 맞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거울을 현재 세상에 비춰주는 것처럼 작은 것들이 보일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현실 세계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반영해서 정보를 확장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그것을 탐색하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작은 세계. 예를 들면 구글 맵, 구글 어스 가면 왜 다 그 지구로 지금 미국의 내 친구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그 동네에 어떤 슈퍼마켓이 앞에 있고 몇 미터 후에 왜 우리 다음 지도 보면은 이렇게 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구글 어스로 출발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 김기사 시작 기억나세요, 어머니? 티맵 김기사. 그것도 지금은 카카오가 다 통합했잖아요. 그쵸? 김기사로 전 썼었어요. 티맵을 안 하고.
근데 미러월드가 그겁니다. 그러면 버추어 이거 알겠어? 그럼 김기사, 구글어스 알겠어? 다음 맵, 네이버 지도 알겠어요? 오케이, 나 이거 그럼 난 메타버스 타고 있네. 오케이, 좋아. 그럼 가상세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3차원 세계래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교류한대요. 혹시 싸이월드 경험하셨던 분 손? 다 하셨네. 선생님도 있었어요. 이거 젊으신 줄 알았는데 나이가 꽤 있으시군요. 근데 중요한 건 싸이월드 저도 했었고 누구나 했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페이스북 나왔을 때 싸이월드 도토리의 세계 그 안에서 내 미니미의 세계를 구축하고 내 것을 옮겨놓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IT 혁신을 놓쳤다 안타깝다라는 기사들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전 세계 하버드에서 마크 주커버거가 만들기 전에 카이스트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그죠? 안타깝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안 됐냐면 그분들이 우리 애들처럼 레고를 갖고는 놀긴 놀았지만 글로벌 소통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판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훨씬 더 완전하게 거창하게 네트워킹 되면서 쫙 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를 아이들을 믿는 이유가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가지 유형의 메타버스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레고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랑 레고랑 연결되면서 많은 그 통찰을 주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가상세계를 얘기하다 말았어요. 미님이랑. 근데 그 얘기가 어머니 혹시 로블록스 요즘 초등학교 어머님들 로블록스 아실걸요? 로블록스가 뭔데요? 찾아보셔야 돼요. 게임인데요. 그 안에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들끼리 모여서 노는 거예요. 요즘에 왜 BTS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공간에서 누군 힙합 래퍼가 무슨 강연했다. 그래서 거기에 막 몇 천만이 몰렸고 블랙핑크가 나에게 직접 뭔가 뭐 공연을 해줬다. 뭐 나를 위한 뭘 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왜 이 메타버스가 그 아이돌이 한류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내게 접목되고 있는지 근데 내 아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이돌은 아이돌이지 라고 얘기하시지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레고랑 메타버스랑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했었을 때 그냥 레고로 만들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옮겨지는지 저희들이 코스페이스라는 가상 레스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 안에서의 어떤 레스큐는 레스큐 구조하는 미션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그런 뭐 과학의 기술이 로봇이 뛰고 날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일까요? 사실은 이제까지는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로보컵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은 이 플레이웰에서 진행하는 어떤 대회들 한국에서 주최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대회들이 모두 다 그쪽에 포커스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얘기하는 게 플레이웰이라고 느꼈던 게 이제는 문화 콘텐츠다. 이제는 문화로 이야기해야 된다. 글로벌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도구로서의 레고와 체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진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60주년도 넘었고요. 2013년도 벌써 10주년 넘어가나 봐. 이게 13년도인데요. 이때가 한국과 덴마크 55주년 수교였어요. G7 뉴스에 나오고 있을 때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정수 그 연구인께서 G7에 갔을 때 한국의 달라진 위상 막 이래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달라진 이유가 그때만 해도 일본이 대단히 당연한 거였고 그랬는데 이런 수교를 점차적으로 하면서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가 그 위치나 어떤 지정학적으로 위치의 중요성도 있지만 K방역 뭐 다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다 국가가 말하는 대로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몇 가지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매우 밝고 어떻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게 국가적 소통과 글로벌 인재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55주년 한국과 덴마크 수교 행사를 여기 어머님들 다니시는 죽전 플레이웰 센터에서 했어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인데요. 그때도 덴마크도 여성 총리 헬렌 슈닛 이름을 까먹었어요. 헬렌이에요. 하여튼 헬렌 슈미츠 어쩌고 총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거기는 총리제고 우리는 대통령제죠. 근데 두 여성 총리, 그러니까 국가 수장들이 만나는 자리인데 그분이 여기 덴마크에서 만든 레고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걸 돈을 주고 배우고 있고 어떤 식으로 쉐어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걸 컨텐츠로서 활성화시켰는지가 궁금해서 대사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대사님이 여기 한번 오셨다 가시고 덴마크 경호원에서 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여기 다 오고 경찰청에서 오고 소방국에서 오고 경호원에서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 크림 사태 때문에 사실은 갑자기 이틀 전에 취소가 돼서 일본까지 오셨다가 일본에서 그 G7 회의 때문에 다시 가셔 하느라 여기 못 오셨고 통상부 장관이 왔다 가셨던 행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국가 수교 하나 이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데 니네가 뭔데 이거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고 왜 이런 걸 해? 왜냐하면 우리는 레고라는 놀이로 그 문화로 소통하고 있고 그걸로 덴마크와 한국을 표현했고 이날 여기서 준비한 거는 그때 유행하던 게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 레디고 레디고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원작은 누가 썼죠? 안데르센이죠. 그런데 누의 여왕. 근데 그때 그 안데르센은 어느 나라 출신 작가죠? 덴마크. 인어공주. 그죠? 그런데 그 덴마크 레디코를 어린아이들이 만들어서 오셨을 때 레디코 부르면서 환영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덴마크 왕궁의 수문장 교대식 우리도 있죠. 그죠? 그 창경궁이나 덕수궁이나 가면 그런 거 있었을 때 수문장 교대식 레고로 표현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각 나라에 우리나라는 호랑이고 여기는 다람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비스류 여기 지도를 빼 한번 같이 돌고 안 어려워요. 우리 2학년 아이들도 다 할 수 있고 1학년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레고 돌고 와서 둘이 딱 만나면 We are best friend 이러면서 레고로 이렇게 사운드 녹음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지만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그런 걸 하는 거를 교류하는 장면을 했어요. 그리고 레고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들을 직접 우리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딱딱딱딱 공식적상으로 좋은 말씀 듣고 사진 찍고 사실 대사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이에요. 의전이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했고 어디 왔다 갔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이 얘네들이 레고라는 것을 통해서 덴마크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경험으로 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플레이웰의 강점. 우리와 함께 고민하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단순히 어머님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기계, 소프트웨어, 자동화, 날아다니는 드론이 아니라 얘가 좋아하는 웹툰, 웹소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컨텐츠가 돼서 넷플릭스, 아니면 유튜브, 요즘에 왓챠, 왓패드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가 하는 부분들.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컨텐츠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세계인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레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한다. 그리고 레고를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메타버스 세상에 그냥 책만으로 될까요? 상상만으로 될까요? 현실을 구현해야 되는데 메타버스 안에 지금 이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 나 페이스북 모르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요즘에 또 바뀌었을 수 있어요. 중학교 애들, 초등 고학년 아이들 상담하다 보니까 엄마는 아이가 카톡 보니까 깨끗해요 그래요. 별로 문제가 없대. 괜찮대. 근데 애들의 어떤 그 포르노, 음담 혹은 사이버 불링 이런 것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엄마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할 줄 모르고 페이스북 모르니까 그건 모르시고 카톡만 보니까 깨끗하니까 얘는 괜찮대. 근데 페이스북 말고도 텀블러 뭐 몇 가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거는. 근데 그 아이들이 10대들이 소통하는 SNS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심 갖고 있으셔야지 아이가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거 몰라, 우리 엄마는 그거 몰라,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알지만 너를 존중하는 거,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메타버스에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안정과 건강한 삶을 지속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메타버스를 굳이 시키지 않아도 네이버 아이디나 이메일을 먼저 만드는 시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대회 나가게 되면 서로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이메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블로그에 올려야 되고,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뭔가를 찍어서 올려야 되고, 그걸 편집해서 공유해야 되고, 발표하려면 나눠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레고 하고 있으면 당연히 타게 된다. 그래서 그거에 서서히 젖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너무 중요하다. 문화 컨텐츠로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원장님이 그때 페이스북을 해서 주식을 샀더라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다. 그럼 어머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로블록스 나왔고요. 네이버 제페토 나왔고요. 페이스북 나왔고요. 또 뭐 있을까?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도 주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로블록스는 사실은 저도 메타버스가 막 뜨기 시작할 때 미국에 상장한다라는 얘기는 뉴스는 들었어요. 제가 만약 메타버스를 몰랐다면 로블록스를 몰랐겠죠? 미국에 상장한다는 것도 몰랐겠죠? 근데 상장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지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 앱을 깔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는 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어머니, 저 원장님 위험하네. 국가에 사지 말라는데 비트코인은 왜 하고 블록체인은 왜 얘기하나? 저 어머니 그 거래소 깔았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폭락 온다고 할 때 저는 미국 거래소 통해서 다른 사람 대행 가능할 때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레고 하면서 페이스북 네트워킹 되면서 환전하고, 국가의 당연히 안전과 통제를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화폐 정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개개인 간의 어떤 불필요한 어떤 수수료 혹은 시간 걸림,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되고 인터넷 같은 세상이 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저희 남편한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샀대요라는 게 경제면에 났을 때, 이거 좋을 것 같아. 저희 남편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사줘.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무슨 소리냐, 그거는 너는 누가 게임 머니를 가지고 돈을 사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또 2017년이 됐었고 요에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인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 블록체인이 뭐고 핀테크가 뭐고 우리 아이들 인공지능이 뭐고 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는 다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흐름이라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 도구는 무엇이 될 거라는 거, 아이들이 그 다음 스텝에 무엇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2015년도부터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엄청 투자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의 약관과 이더리움, 그건 유통 플랫폼이니까.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리플이에요. 왜냐면 페이스북이 맨 처음에 리플로 그 송금을 된다고 했을 때 페이스북 네트워킹이 전 세계에 돼 있는데, 그쪽에서 리플을 활용해서 송금이나 뭐 이런 거 모든 게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의미 있겠다 싶어서 리플이 될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다 국가에서 통제시켰고 증권위에서 고소하고 이래서 리플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해놨던 리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는, 저는 테슬라의 움직임, 앨런 머스크의 생각, 되게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서 시장을 교란한다라는 말도 많고, 저 역시도 그분이 왜 저러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나 혁신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나아가는 우주 너머를 생각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데는 물론 그분의 인성이 어떤지 혹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테슬라라는 기업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비싸죠. 그래 한국에 그때는 없었고 관심이 있었을 때 막 관심이 있었을 때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주식도 있는데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도지코인이 테슬라가 뭐 도지파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도지코인도 조금 약 10만 원, 20만 원어치 사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클레이튼, 카카오. 제가 카카오를 좋아해요. 네이버도 좋아하는데 둘 다 좋아하지만 제가 맨날 쓰고 맨날 활용하는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이 카카오톡으로 웹소설, 저는 요즘에 그 글로벌 스토리텔링, 레고와 체스로 이 아이들이 스토리텔링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이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연결돼서 나의 컨텐츠, 이게 무조건 어떤 생산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 어쩌면 교육자로서, 부모로서, 리더로서 그 아이들의 아웃풋을 원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리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만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걸 꿈꾼다면 안내하고 싶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 그런 것들 보면 카카오에서 엄청 잘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그런 조그만한 토큰 코인으로 뭔가를 보상 체계가 만들어지고 넘나들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상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클레이튼에도 조금 투자해보고 싶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내가 없어도 되는 것만큼. 그 이유가 저는 그렇거든요. 카카오 어떤 본문 안에서 뭐 누가 다음에 뭘 올렸고 네이버에 올렸으면 댓글에서도 정보를 전 되게 많이 얻거든요. 근데 어머니 상상해봐요. 댓글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들이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정보를 올렸어. 그에 뭘 수정했어. 정보 좋아요를 눌러. 그럼 나의 좋아요 하나가 이 사람한테 토큰으로 보상 체계로 갈 수 있잖아요. 게임 머니로 뭐 하면 보너스 받는 것처럼. 그렇다면 클레이튼이나 네이버에서의 댓글 그런 거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코인이 뭔지를 알아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링크라는 거랑 클레이튼. 이렇게 지식이 확장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체계가 내 아이가 사는 메타버스 세상, 공부, 전공, AI, 인공지능과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면서 어머님께 주식과 블록체인, 이 기술, 인공지능, 핀테크 절대 별개가 될 수 없음. 금융, 지식, 인공지능, 우리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너무너무 중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 있고 현재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떤 걸 나아가야 될지를 레고로 경험하고 메타버스에 탔다면 중요한 건 메타버스 타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나의 관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이고 너랑 나랑 만났을 때 뭐가 시너지고 그러면 너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뭐가 필요하고 나한테 옵션은 뭐가 있지? 를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레고의 어떤 로봇의 기능의 어떤 것들을 만들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 게임 하나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메타버스 저자인 김상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이미피케이션일 거예요. 재밌게 학습하면서 자기를 알고 뭔가 전략적인 사고를 넘어가는 거. 근데 우리는 보드게임으로 시작했지만 보드게임의 왕인 체스를 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킹 하면서 내 아이가 어떻게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지, 왜 메타인지인지. 그 체스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체스나 레고 했었던 친구들, 특히 체스를 굉장히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고 즐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느 만큼 좋아하고 이기고 지고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체스의 방법과 그 룰과 뭔가를 배워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이하죠, 사실은. 어떻게 그걸 좋아해? 머리 고통스럽고 맨날 질 것 같고 아슬아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는 모르겠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지적 요일을 엄청나게 즐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뭐를 스텝 바이 스텝 얘네들이 키우고 있는 걸까를 정리했을 때 예전에 집중력, 몰입,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인가 이걸 안다고 했는데 이거를 메타버스와 메타인지 그 두 가지로 레고와 체스의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되게 기뻐요. 메타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습법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죠? 소크라테스. 메타인지는 사실은 체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고 대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를 통해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응?
소크라테스 질문법, 아니면 요즘에 논술학원에서 많이 얘기하는 키워드가 히브루타, 유대인 학습법, 질문법, 말하면서 깨우친다, 아는 것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거 하나는, 아이들이 말 자체, 학습 자체,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고전을 읽고, 오디세이를 읽고, 노자를 읽고, 장자를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많은 것들을 읽고, 그 인문학을 접하면서 많은 그 좋은 양서들을 통해서 이런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사실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가 닥치고 이게 내 일이어야지, 이게 막 그냥 뜬구름의 추상적인 거, 논리적인 걸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여기서 폰으로 여기를 헤쳐나가려면, 여기서 킹의 위협을, 안전을 지키려면, 저기서 오는 퀸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메타버스인지랑 주식이랑 블록체인에 대한 궁금증을 찾아보는데, 네이버에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 책으로만 조금 한계가 있었고 듣고 싶었어요. 그럴 때 많이 찾아보는 게 유튜브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신과 함께라는 거에서 하늘을 떠다니는 드론 얘기가 나왔는데, 아, 이게 지금 자율주행보다는 하늘이 먼저 올 수 있겠다, 우리 애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런 생각들, 저는 그런 상상력을 많이 얻게 돼요. 몇 가지 유튜브들이 있었는데, 신사임당이라는 그 유튜버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한국경제 PD였대요. 근데 아마 다 아시는 분도 아시죠? 저는 그 잘 몰랐어요. 경제에 그렇게 관심 없어. 경제는 나랑 뭐 어차피 살아가는 거, 밥 먹고 사니까. 그리고 나는 교육, 우리 아이 잘 키우는 거, 이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 이게 통합됐다라는 거. 아마 브레인 스포츠 2탄이 열리게 된다면, 쓰게 된다면, 쓸 거거든요. 쓰게 된다면 레고 따로, 체스 따로, 심리 따로, 이렇게 각 편으로 사실은 출판사 계약을 했었었는데 못 썼어요. 코로나 위기로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렇게 따로 하우투 실행북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브레인 스포츠가 놀이에서 멈췄다면 그 전공과 진로와 아이들의 먹고 사는 그 경제, 문화, 전체적인 산업에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저는 얘기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중에 이 인공지능을 좋아해서 어디로 간 친구가 어디에 취직했는지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렇다면 또 나는 걔가 거기 회사가 좋다 그러고 만족한다 그러고 발전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회사에 투자할 거예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관심 있는 거, 홀로그램으로 3D로 투팍스인가 뭐 힙합 되게 죽은 사람이 있대요.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을 홀로그램으로 뭐 이렇게 해서 쇼를 만들었었던 거가 2018년과 19년도에 홍콩의 라이즈라고 애들 그 경제산업에 제가 같이 보냈었어요. 어떤 기자님하고 같이. 근데 걔는 그걸 보고 오더라고요. 걔가 관심 있는 건 아트, 테크놀로지 아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뭔가인 것 같아요. 근데 아트만으로는 안 된다, 테크놀로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까지 이런 파이썬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회사가 디지털 도메인이었어요. 처음 들어본 회사였는데, 제가 그래서 디지털 도메인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했더니, 그런 매트릭스에서,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런 그 그래픽 같은 거를 만들고 그런 거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테크놀로지랑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저희 아이도 저도 그때 깨닫는 거죠. 문화 공연의 어떤 홀로그램과 쇼를 재밌게 만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래픽 장치들도 테크놀로지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하는 거.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그 메타인지가 어떤 강점이 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더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체스로 경험하고 있다. 체스? 어떻게? 메타인지가 뭐길래? 메타인지는 아까 가상, 초월성, 더 비욘드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나를 넘어서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많이 하죠.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메타인지를 위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내가 메타인지가 출중한 사람이면 이걸 보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다음번에는 이렇게 줄여야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저 메타인지 중요한 건 아는데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보고 싶지 않아도 더 나아지려면 연습해야 되는 것, 그 툴이 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구의 중요성, 어린아이들일수록 이 영상 보면서 내가 반성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떤 도구로 이기기 위한 목적,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여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본 자신을 스스로를 믿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계속 바라보면서 여기 완벽한 모습이 아니고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인데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그러니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 나. 거울 안에서 나를 보는데 이 내가 참 마음에 들어.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 그런데 메타인지가 뭔데?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좀 마음에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었다가 난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다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혹은 내가 용기 내어서 뭔가를 발표하고 의견을 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거나 내 말이 들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메타인지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어. 뭐 어쩔 때는 망할 것 같고 나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냥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나는 없어지지 뭐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메타인지는 거울을 보는데 자기 자신이 있고 거울이 있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모습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을 돌아보면서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여기 써있죠. 중요한 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모르는 부분 그리고 또 보완해야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 전 과정 그리고 인지에서 더 나가서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시작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게 어렵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거는 비단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메타인지를 얘기하시는 도구 우리가 21세기를 얘기하고 문제 해결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변화 과정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문제 해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체스를 연습시킨다 라는 얘기를 신사임당 유튜버가 하는 거예요. 신사임당 유튜버 아들인가 딸인가가 5살인데 체스를 시킨대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많은 세상을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건 이러이러한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을 이 프로그램화 시키기 위해서 얘 뇌에서 자동화 시키기 위해서 아빠 이거 뭐 오지게 징징대기 시작할 때 졌다고 울기 시작할 때 아빠의 키워드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아이들이 목적이 없으면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가 선택한 부분 체스였다는 얘기를 신사임당이 해요. 근데 저도 맞아 그거야 바로 얘한테 이렇게 하면 폰이 움직이면 킹이 공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퀸이 따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비숍이 날 먹을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아이가 방법을 찾아간다. 그리고 질 때도 이길 때도 있지만 그것을 아이가 자기 것을 습득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5살짜리 아이랑 체스를 준다라는 얘기를 어떤 유튜버에서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공유한다는 게 깜빡 잊어먹었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분이 신사임당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로서 혹은 투자가로서 어떤 형식의 사고 체계와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연습하는 툴로 체스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가 이런 건데 메타인지 질문들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강의를 보니까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브레인스톰,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레고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제 대회 때 그 미션을 가지고 아이랑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 임양희 선생님 계시고 정영조 원장님 계시지만 그 포스트잇으로 아이들의 모든 생각들,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붙이게끔 하거나 아니면 뭔가 써서 공유하게끔 해요. 그거의 원칙은 이 아이가 모든 걸 수용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다 표현할 수 있게끔 돕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생산적인 결과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들 막 되게 많이 썼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거. 아이들이 가지를 쳐가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학습 목표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 대회 미션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점수 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뭐 해야 되지?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모아내고 싶은데 근데 팀을 이루다 보면 어떤 게 가장 이런 걸로 대회 때 레고 대회 때 해요. 팀을 하면서 메타인지를 나는 뭘 잘할 수 있고 뭘 못하는가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 잘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걸 팀활동을 해서 한다면 이 모든 걸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체스이기 때문에
레고도 좋은 도구지만 팀 활동을 하기에 좋은 도구, 만들면서 하는 과정도 메타인지가 중요하지만 체스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계획. 난 이렇게 이길 거야. 점검.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지? 어떻게 할 거지? 그랬어. 졌어. 체스 대회 나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기고 지고는 별로 저희는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져야 돼요. 메타인지 학습하시면서 컬럼비아 심리학과 교수인 이사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연에서 하신 건 아니고 책에서 어디 기고하신 글을 읽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여기서 보면요. 레고를 할 때나 체스를 할 때나 제일 원하는 게 시행착오 싫어합니다. 효율성, 인풋 대비 아웃풋, 가성비 훌륭한 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청. 그런데 우리 플레이웰에서 하는 거는 시행착오하고 실패가 그 가성비 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대회를 처음 나가서마자 어머님들 너무 신나요. 4살부터 배운 아이가 2학년에 처음으로 대회를 나가게 됐어. 얘 4살부터 했으니까 엄청 잘할 거야. 잘해요. 엄청 잘해요, 어머니. 걔 혼자는 진짜 잘해요. 아이디어도 많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한 거, 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다 다른데 그걸 하나로 묶어보는 경험을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하세요. 왜냐면 내 아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이걸 경험하라고 레고센터 보냈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얘는 들러리냐. 여기 와서 종이만 오리고 있는 것 같다. 메인 프로그래밍 하나도 안 하고 기계는 안 만지고 글만 쓰고 하는 것 같다. 아니, 글만 쓰고 갔다는 게 아니라요. 다 같이 무엇을 잘하는지 애들이 이제 알아요. 엄마가 아무리 얘를 1등 시켜주고 싶어도 아이들끼리 누가 무엇은 아이디어가 좋은지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결정해서 그래, 나도 이거 있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이들이 공유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공유했어. 근데 애들의 그 속상한 마음은 애들은 거기서는 공유했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나를 믿는 엄마, 나를 믿는 아빠 속상하니까 뻥 터트리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팔이 멋있었는데 내 팔을 안 쓰고 누구 걸로 했어. 누구만 다 하고 나는 이것만 했어 라고 하면 엄마 속상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전화를 합시다. 우리 박희정 부원장님 죽도록 전화를 받아요.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대회 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택배비가 얼마냐고 대회비가 얼마인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얘를 울릴 정도로 얘가 그렇게 못하냐. 못하면 그만둬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쩔쩔 맸거든요. 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사실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걸 경험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어머니들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해도 이렇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교육을 사전 교육을 꼭 합니다.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주니어 FLL 엄마들한테는 꼭 말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네. 그래도 애들 잘했어요. 근데 항의 전화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쩌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우리 애가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언제나 와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심한 애들은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 어머님과 이야기 나누고 그 아이가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러나 그 정도는 2학년에 첫 경험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처음 완벽하게 시행착오를 안 해보고 실패해본 적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만들었었던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그리고 남자아이들 중에 외동이들 중에 실패 경험이 없어. 모범생이야. 내 맘대로 안 되는 우리의 것을 만들어가는 걸 처음 경험한 아이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레고도 중요하지만 왜 체스라고 얘기하냐면 이 체스 한 판에는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든 스토리의 텔링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시행착오해. 아이고 내가 폰 그쪽으로 안 놓을 걸. 아 내가 그거 안 할 걸. 내가 이렇게 했으면 캬한테 안 먹혔을 텐데. 이 전쟁 같은 한 판을 치릅니다. 엄청나게 많이 시행착오하고 실패해요. 그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리사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어머님들이 자기가 너무 완벽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발표를 했더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경험들 너무 많이 했대요. 대학은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공부를 했고 맨날 1등 했고 그랬는데 내가 뭐가 틀렸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메타인지가 발달한 애들은 그걸 왜 아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고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게 되는 거. 나를 알고 또 나를 바라볼 줄 알고
저 너머를 볼 줄 알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나 이거 괜찮아, 내 거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했고 내가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걸 인지하는 과정 자체가 맨날 인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요즘 어떤 학습의 체계나 평가에서 중요한 건 자꾸만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실패를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이왕이면 빨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경험 코딩도 중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시행착오나 상을 먼저 타야지 약간 스펙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 어차피 이거를 상을 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정이잖아요. 스토리라고 하시지만 막상 자기 아이가 체스를 열심히 메타인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맨날 지면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체스를 이 한 판을 통해서 오늘도 실패했는데 실패를 통해서 복귀를 통해서 이 아이가 메타인지를 경험하고 그거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어머님들한테 있어야 되고 그걸 지지해줘야지 아이가 메타인지를 가지고 성장하면서 메타버스를 타고 활용하면서 메타버스를 운전하고 리드하는 21세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1시간 20분 안 넘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그죠? 근데 체스의 강점, 협업이 가능하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왜냐고, 어떻게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두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적용할 기분의 움직이고, 더 나은 게임을 위해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다 네 글자로 메타인지.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배움의 차원이 높아가는 거, 아이의 지식 쌓기는 어떻게 하면 로봇을, 우리의 미션을 내가 이 게임에서, 체스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면서 배움의 지식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성장하고 올라간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자. 그렇기 때문에 노령화 시대, 그러니까 놀이의 기적이 사실은 어렸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놀아야 된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원장님이 주식하랬어가 아니고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경제와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내 아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어머님 우리 애들 어디 주식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구글, 페이스북, IBM, 요즘 IBM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구글 얘기 나오시고 삼성, SK. 그죠? 인공지능 얘기하면 그죠? SK 누구? KT 기가진이, 애플의 시리, 삼성 애니콜, 삼성의 갤럭시의 빅스비, 음성진입. 그 네 가지밖에 모르세요, 어머니. 근데 제가 왜 주식을 하려고 했냐면요. 인공지능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어. 모두 다 삼성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 많다는데, 독일에도 엄청 많고, 일본에도 엄청 많고,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다는데, 도대체 우리 애들이 뇌랑 관련돼서, 인공지능이랑 관련돼서 어떤 회사가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지? 왜냐면 저는 그 회사를 자체를 모르더라도 야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 훌륭하신 저명하신 분들이랑 다 페이스북 패치는 제가 책을 읽고 나면 다 패치는 그분이 수락을 하시거나 안 하건 다 해놨어요. 그 이유는 저희 KFC 애들이 페이스북에서 저랑 거의 다 친구거든요. 그러면 나랑 친구가 되고 걔가 관심이 있으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관심 분야의 연결성에 연결이 돼 있으면 그것을 추천해요. 그럼 걔네들이 그런 정보나 그분들의 어떤 소식이나 이런 걸 나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 연결의 매개체가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해놨던 건데 네, 요즘은 좀 뜸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새로운 일, 우리가 익숙한 것만 하게 되면요. 치매 걸립니다. 그래서 어머님 체스 나랑 몰라 한번 해보세요. 체스 앱 하나 까보시고 오늘 새로운 일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아이가 새로운 경험하면서 그것에 적응할 수 있게끔 새로운 걸 접하거나 환경을 접하면 무조건 어색하고 힘들고 아파요. 애들이. 왜냐? 혼동스럽거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메타인지에서 완전 브레인스토밍 여기 문화 충돌과 두뇌 혁명, 뉴런과 시냅스 그때 말했던 두뇌를 깨우는 레고놀이 체스놀이에서 여기서 완전히 파동과 파장과 혁명과 충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억지로 경험하시라고.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한데 언어가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레고든 디지털이든 체스든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잊지 말자.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놀이 컨텐츠가 노인이 됐어. 근데 우리 애는 레고를
배웠고 체스를 배웠어. 그럼 어머님도 자녀와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 하나. 레고로 인공지능을 내가 움직이는 것까지 힘들지만 체스 한 판 둘 수 있잖아요. 나의 두뇌 치매 예방과. 그래서 좀 있으면 부모님들을 위한 체스 교실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이런 메타버스 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또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의 창문을 열어두면 실컷 말씀드렸어요. 뇌의 창문을 왜 열어두냐? 치매 노인들이 여러 가지 인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효과적인 거는 뇌는요. 몸하고 뇌하고 인지불균형, 인지부조화가 뇌로서 질문으로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실제적 행동, 몸이 움직였을 때 뇌가 반응하고 그 뇌의 뉴런과 시내스 자극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고령화, 치매, 그리고 아이들 감각에서도 감각기가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고가 재활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건 브레인스포츠의 유선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6개월에 재활 때문에 왔었던 친구가 이걸 통해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함께 했고 지금은 이 코로나 시국에 고3을 지나고 광운대학교 로봇학과에서 자기가 원하는 로빗이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그 데니송 선생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동아리 활동을 신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소근육이 했고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퍼즐을 맞춰가는 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 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랑 저희 플레이웨어에서 많은 애들이 했는데 이 로보컵 월드컵은 세계 그 축구 대회라면 사람들의 로보컵은 2050년에 로봇들이 축구를 하면서 인간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님들 다 동영상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다라고 해서 아마 그때 왜 애플카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제 시작을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로드리 브룩스라는 인공지능 로봇 만들기라는 책을 쓰셨던 인공지능의 초창기 그 분의 그 기조연설을 브라질 로보컵 챔피언십 2015년도에 갔다가 그분 기조연설 들었고 그 로봇 만들기 책을 가지고 사인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는데 거기에서 들으면서 로봇 팔로 유통구조를 바꾸고 있고 어떻게 로봇을 혁신하고 있는가를 그때 들었어요 아이들이랑. 그러고 얘기했던 게 동영상 그 다음 분이 얘기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로봇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를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보스턴에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인가 보다 역동적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던 내용이 우리는 이제 원장님도 저기 정영주 원장님도 아이들한테 뭔가를 실제적인 거 얘네들이 실제적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레고로 만들려는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기초로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아이들이 할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놀랬던 거는 야 엄청나던데요. 예전에는 그냥 그 수준이었다면 뛰고 날고 춤추고 인간보다 더 잘 춰요 춤.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걸 공유했어요. 원장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됐대요. 우리 로보컵 때 그랬게 했었던 게 이렇게 발전했대요 라고 했는데 올해 초에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현대차 주가가 엄청나게 떨었다가 오르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했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몰랐다가 그게 연결고리가 연결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대회에서 또 하나 주식 얘기 왜 또 하세요 하시는데 2015년도에 처음으로 브라질에 아마존 챌린지가 생겼어요 로보컵. 그게 뭐였냐면 그때 아마존은 킨들북스 나온다 뭐 세계 최대 북 시장이다 인터넷 안에 모든 게 있다 이런 정도였어요. 클라우드라던가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게 아니었고 택배 물류 약간 유통 이런 거에 중심으로 가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효율적으로 할 거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대회 로보컵에 미션으로 주고 대학연구소나 기업연구소한테 미션 해결하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애들이 참가한 건 주니어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잘 구출하나 미션을 해결하나를 했지만 애들이 메이저 대회를 가면 데니송도 만나고 여기 보면 뒤에 갔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넘어가죠. 체스가 어떻다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제가 맨 끝으로 이거 다 메타인지 때 안 넘겼지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어머니.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공동체라는 로보컵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여기 한재근 박사님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는 아마 호주일 것 같고요. 여기는 에스토니아였고, 여기에 로보컵 동문이 없는데, 제가 빼먹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언론들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글로벌 경쟁력. 레고 체스 글로벌 컨텐츠잖아요. 글로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이 로보컵, 한재건 박사님은 한양대 교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로보티즈 연구원이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호텔을 잘 묵었어요. 왜냐면 브라질을 갔더니 워터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걔는 영어를 못하는데 주앙페소아라는 시골에 갔기 때문에 완전 시골. 저기 양양보다 더 시골이 어딜까요? 고성보다 더 약간 그런 데였는데 거기 되게 브라질에서 유명한 휴양지여서 거기서 컨벤션이 열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재건 박사님은 로보티즈라는 한국 회사의 홍보 업체. 왜냐면 로보컵 달리기 축구하는 사람들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분이 오셨고, 우리 이 허페이 2015년도에 데니스홍은 중국 허페이에 갔을 때 만났죠. 중국 허페이. 근데 2014년도에 브라질 갔을 때는 한재건 박사님 로보티즈 때. 그래서 우리 애들이 워터라는 말 못 알아듣고 아쿠아라고 해야지 알더라고. 그것도 구글을 엄청 찾아가서 알았어요.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워터 플리즈 핫 워터 플리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길을 잃었을 때 한재건 박사님네 호텔을 딱 만난 거예요. 택시가 잘못 운전돼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분들과 동문이다. 근데 그때 로보컵 2015년도, 2014년도에 나왔던 기업의 후원이 아마존이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대회를 가면 후원사가 누군지, 그리고 이 미션에 뭐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응? 네. 요분이 데니스홍이시고 요분이 한재건 박사님이십니다. 이거를 또 우리 심리 선생님이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왜냐면 각자의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죠? 전공 분야가 달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문을 했다. 제가 퍼스트 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대회는 레고 대회를 추천하지만 오픈소스, 무엇이든 가능한 대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보컵을 추천해서 아이들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로보컵이 한국에 안 생겼을 때부터 조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사 활동하고 명예이사하고 이렇게 같이 키워나가면서 그 시장을 키워나갔을 때, 제가 그때 만약 아이들의 교육과 놀이와 관심 분야가, 그리고 이 터전이, 이 놀이터가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것과 연결됐었더라면, 경제와 산업과 연결됐더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작년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가면 후원사가 누구고, 그 회사는 어떤 회사고, 그 안에서의 추경이 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려고요. 어머니 같이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 가실 때 어머니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재밌게 해요. 그래서 아마존 챌린지를 보고, 도요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와서 5년 8년이 지나고 나서야 페이스북, 구글, 애플 조금 알고 나서야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앞에 많은 레고와 체스와 제가 말로 다 했어요. 근데 컨텐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 프로그램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체스가 좋다, 레고가 좋다는 제가 무수히 수없이 어머님들께 맨날 얘기하는 거고요. 오면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레고를 시작했습니다. 어땠습니다. 이 얘기 제가 앵무새처럼 아니면 리피트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어머님 새로 오실 거고, 아닌데 오늘 이 강의에서는 브레인 스포츠 좋은 거 알겠고, 플레이웰, 놀선생, 임현주가 레고랑 체스를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인 기조는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스탠다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기도 중요하고 바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글로벌이 중요해서 체스다. 그리고 레고도 글로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놀이터가 요 놀이터 지나면 요 놀이터에서는 뭘 알 수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대학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학생들이 더 바빠야 되고, 대학생들이 궁금한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사실은 삼성하고 SK밖에 못 들어가서, 삼성하고 SK만 들어가려고 공채만 준비해서, 근데 요즘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입학사정관 그 세미나라던가 기업 취업 세미나, 아니면 기업에서 어떤 회의 같은 데 세미나 가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머님들 세상과 아버님들 취직했을 때가 안 바뀌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들 잘 모르세요. 근데 인턴이 왜 중요하고,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왜 중요하고, 좋아하는 놀이가 본인의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 부분들이 자원봉사, 몰입도, 그리고 취업, 진로, 이게 사실 별개가 아니라는 것들을 각각이 그냥 연결되어 있고 그런 아이를 뽑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런 걸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더 지금 군대 간 친구한테도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들한테도 이 네트워킹, 이 얘들이 경험하는 거 그리고 고민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학생인 아이들, 지금 고등학생인 아이들 그리고 또 더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이 플랫폼, 우리 플레이웰이라는 플랫폼이 이 공동체가 커지길 원해요. 근데 재밌게 우리 플레이웰 KFC는 되게 유명해요. 로보컵하고 FLL 가면 체스대회 가면요 서로 우리 애들이랑 친해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체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어떤 문화 충돌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어떤 다양한 우정을 쌓았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전달되고 하나의 거리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2010년도부터 글로벌 세계 놀이판에서는 꽤나 유명한 코리아 펀클럽 플레이웰이 됐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당신의 자녀를 현재 우리 아이들을 레고와 체스로 브레인 스포츠로 해서 메타 인지를 발전시켜서 메타버스를 타고 21세기 인재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천재는 정말 놀이터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이거 구글에서요. 천재는 놀이터에서 나온다 치면요. 이 말 제가 했어요. 뭐죠? 시간은 금이다는 누가 했고 누가는 너 자신은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했으면 천재는 놀이터에서 나온다를 이면조가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 천재고요. 그 놀이터가 그게 체스든 인공지능 놀이터든 아니면 웹툰, 웹소설 놀이터든 이게 다양화돼야 되는 시점이 왔고 그렇게 하려면 메타버스에 타 있어야 되고 메타버스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메타버스에서 내 역할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려면 메타인지가 훌륭하게 발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잘 놀면서. 메타인지 학습법, 메타인지 질문으로 애를 이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가동력으로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로 그게 레고와 체스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요 플레이웰 버스를 내가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게 어머님들한테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올게요 하는 친구들은 오는 경우 없어요. 그럼 제가 요청하는 건 플레이웰은 안 다녀도 좋습니다. 근데 어머니 다른 걸로 옮겨 타세요. 그게 요리든 코딩이든 소프트웨어든 미술이든 뭐든지.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은 잠깐 쉬었다 올게요가 그냥 영어 학원 하나 더, 수학 선행 학원 더, 심화 사고력 하나 더가 나오는 시점이 많아요. 근데 어머님 저는 제가 그 버스에서 내리지 말란 말을 제가 예전에 했었었고 친구들한테 제 대학 동기고 고등학교 친구지만 그 친구들이 그냥 플레이웨이를 보내진 않아요. 이면주라는 사람을 믿지만 잘하고 있고 보아왔고 믿지만 자기 자녀를 보낼 때는 지인이라고 해서 그 선택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길래 하지 마 막 이러기도 하고 친구니까.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버스에서 잠깐 버스가 멈출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버스에서 안 내려야 된다. 버스에서 내리면 끝이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저한테 오는 이 많은 기회들 지난번에 대상 청정원에서 플레이웰과 어떤 연구 용역을 했다는 말씀드렸으면서 홍초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또 좋은 기쁜 소식이 DMZ 그 비무장지대 그 철장 경계선 안에 대성 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플레이웰 컨텐츠를 해보고 싶고 연결한다라고 해서 확정으로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통해가지고 그 확정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8월 마지막 주쯤부터 해서 저희가 이 플레이웰 컨텐츠를 가지고 성장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물론 기업의 일은 끝까지 해봐야 알고 어떤 변수가 코로나가 생겼을 때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저는 이 2005년도부터 17년간 레고와 체스 심리 아이들과 놀이 교육이라는 방향을 꾸준히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레고였을 때, 레고에 집중했을 때도 있고 보드게임 혹은 체스에 집중했을 때도 있고 또 심리에 집중했을 때도 있어요. 저 자신은 하지만 이 방향에서 이 모든 버스를 내리지 않고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이 플레이웰 컨텐츠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일들이 플레이웰 선생님들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 영역들이 우리 애들이 크게 되면 테크놀로지나 혹은 그 문화 콘텐츠 쪽에서도 레고 체스 비단 지금 놀이 경험이나 심리로 지금 제 경험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 이 플레이웰 네트워킹의 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플레이웰은 더 강력해질 거고 더 많은 일들을 산업, 경제,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재의 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글로벌 인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하고 글로벌 별거 아니야. 기업하고 일하는 거, 문 두드리는 거 별거 아니야. 내가 해왔던 일이 지속된다면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제가 하나씩 실천하면서 공유하면서 같이 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머님,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었대요. 성공의 법칙에.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몰랐고 버스를 갈아타도 되고 잠깐 쉬어도 되는데 내리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얘기를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책을 읽으면서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훌륭하신 분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놀이터에서 나오니까 그 놀이터가 변해도 되는데 놀이터와 공부와 이게 놀이터가 점점 확장되면 돈벌이와 취업과 진로와 공부가 별개가 아닌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게 플레이웰이 나아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천재는 놀이터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각각 부분에서 다 천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그래서 레고랑 체스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며 관심을 쏟는 분야가 있는 아이들이 바로 미래의 혁신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은 여기 새긴 분, 하버드 대학의 토니 와그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노베이터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4P, 플레이, 패션,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우러졌을 때 혁신가가 나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레고와 체스는 브레인 스포츠의 최적의 도구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유용하다. 그리고 왜인데? 메타인지랑 메타버스를 VS, 벌써 스케일형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따로 별개가 아니라 메타인지와 메타버스가 합쳐졌을 때 진짜 훌륭한 인재가 된다. 근데 이걸 많이 연습하다 보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해지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 곱해지는 건 나와, 아까 그 공동체 얘기예요. 나와 더해진 메타인지와 메타버스가 곱해진 거는 나와 너와 우리, 이 플랫폼, 공동체가 됐을 때는 아마 더 많이 강력할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메타인지, 메타버스, 레고와 체스, 놀이 공동체를 잊지 말자. 중요한 건 우리 사회는 공동체고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 재미있는 역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그걸로 공헌할 수 있는가, 내 아이가 좋아하는 일과 세상이 원하는 일, 그 교차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 우리도 부모로서 시행착오하면서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지만 이 하나의 과정은 실패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같이 잘 키우도록 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 창의성이 구조화된 도구 레고와 체스로 이렇게 메타버스와 메타인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지와 인식,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심상, 무의식,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 깊은 것들, 표현하고 싶은 것, 표현해야 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도구로서 미술과 심상,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심리와 교육과 아이들의 발전,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김용 박사님 얘기하실 건데요. 요 한 장에 다 있습니다. 레고와 체스는 브레인 스포츠의 최고의 도구고 21세기의 경쟁력은 메타인지와 메타버스가 없이는 핵심 인재 역량을 갖출 수가 없고 핵심 인재가 될 수 없고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러니 플레이웰에서 레고와 체스로 재밌게 놀면서 메타인지 발전시키고 메타버스 타면서 활용하면서 메타버스 운전하는 리더가 되라고 말씀드리며 1시간 반이 약간 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심리평가, 심리검사, 플레이웰 홈페이지 언제나 작년에 애창놀이처럼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메타인이나 메타버스를 주더라도 내가 너와 여기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케어하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 잊지 않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웰 브레인 스포츠 특강 이명주였습니다. 안녕.